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6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이 작품이 당선된 비결은 뭘까? 마지막까지 심사위원회 손을 떠나지 않은 그 창작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비결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2026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연우 시인의 조금은 늦었지만 괜찮아 라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연우 시인은 1996년 생이니 나이는 30살 정도이네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연세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창작의 재능이 있고 또 정통적으로 창작 교육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당선 소감에서 슬픔을 가벼운 비눗방울로 빚는다. 높이 떠오르다 터진 비눗방울에 부산물이 나의 시였다라는 아주 비눗방울의 어떤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수록 가볍게 던지고 가벼운 소재일수록 무겁게 파고들라는 그런 철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빚는 그런 역설적인 태도가 현대시 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시 창작에서 역설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슬픔을 웃음으로 빚는 역설의 사례는 그동안 기존 작품에서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우의 이 작품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당선작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 연우. 조카만의 규칙.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놓고 나는 넘어오지 말라고 한다.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른손은 송곳니 없는 개의 입, 왼손에는 칼을 쥐은다. 아직 울지 마요. 이모가 바라는 걸 구해올게요. 말한다. 무엇을 구해올 거니? 할머니를 구해올 거예요. 어디에서? 할머니 안에서요. 나는 등뼈 하나를 놓친다. 떼오르르 굴러가다 고모가 밟고 넘어진다. 고모는 우울증 환자라 실비도 없는데 큰일 났대요. 울지 않는 아이들은 씩씩하게 옷장 속에서 튀어나오고 쌓아둔 방석 위로 뛰어내린다. 정말 용감하구나. 그 안에 뭐가 있었니? 방금 전까지 할머니가. 더 낮게 허리를 접는다. 무너지지 않게 손끝으로 아이의 말 밑을 받친다. 조카는 벽을 두드린다. 벽이 아니라 뻥 뚫린 초원을. 할머니를 내놔. 두 주먹이 하얗다. 그러면 뱀처럼 얇고 길어진 할머니가 쑥 하고 튀어나올 것처럼 아이는 뛰어다니며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 대해 간섭한다. 조카가 손가락질하면 다들 입을 뗀다. 밥맛이 좋군요. 비가 오지 않네요. 그제야 주변이 생겨난 것처럼. 조카는 옆 호시에 뛰어 들어갔다가 하얀 그릇을 손에 쥐고 나온다. 그건 돌려줘야 한단다. 하지만 어른들이 내게 지어줬어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수저로 식탁을 두드리다 가장 아낀다는 분홍 스티커를 할머니 사진에 붙인다. 내가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그래서 더 무섭다. 조카가 내 등을 두드린다. 무언가가 쑥 뼛속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나는 무릎을 모으고 작아진다. 그제야 조카가 기쁜 얼굴로 나를 안아준다. 연우 시인의 당선작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어떠할까요? 심사평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죽음과 슬픔을 구하기 위해 옷장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조카의 활약상은 혁혁하다. 간섭하면서 주변을 만들어내는 조카의 무해한 생명력과 무해한 상상력을 통제하는 정련된 메시지와 성찰은 시적 숙련과 시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심사평에서 간섭과 주변이란 코드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간섭이란 어떤 방해나 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존재 방식의 개입 또는 세계의 규칙을 잠시 바꾸는 힘이거나 말하지 않던 것들을 말하게 만드는 어떤 촉발 같은 간섭을 의미합니다. 시에서 벽을 두드린다는 진술은 벽이 아니라 초원을 만든다로, 손가락질 한다는 사람들이 말을 시작한다로 이어지고, 할머니를 내놔라고 외친다는 구절은 죽음의 질서에 개입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간섭은 누군가를 망치거나 억압하지 않죠. 대신 멈춰있던 세계를 작동시키는 그런 개입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만들어낸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 속의 처음 세계는 주변이 없는 세계이죠. 예를 들면 할머니의 죽음은 말해지지 않고 각 가족들은 각자 고립되어 있죠. 화자도 자기 안으로 웅크립니다. 하지만 주변이 없는 세계가 조카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조카가 손가락질하면 다들 입을 뗀다. 밥맛이 좋군요. 비가 오지 않네요. 그제야 주변이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변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같은 그런 주변이 아니고 말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주변의 장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조카는 슬픔을 위로하지 않고 대신 뭐예요? 주변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말한 무해한 생명력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에서 생명력은 흔히 떠올리는 어떤 강함이나 성장의 이미지가 아니죠. 바로 상대를 이기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슬픔을 없애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의 행동은 다소 엉뚱하고 비논리적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도 세계가 다시 움직이고 말이 생겨나고 관계가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무해한 생명력의 의미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녔다는 그런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말한 이어지는 무해한 상상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 용어인 무에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경계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하죠.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할머니를 구해 올 거예요. 어디에서? 할머니 안에서요. 이처럼 시 속의 조카의 상상력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모르고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또 벽과 초원을 가르지 않으며 현실과 상상을 나누지 않는 그런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이 상상력의 어떤 표현은 어떤 비유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에게는 그게 그냥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카의 상상력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더 설명될 필요가 없는 어떤 자유로운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문태준 시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문태준 시인이 심사위원이었기에 이런 불교적 경지까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고 심사평을 다시 읽어보면 이 시는 슬픔을 말하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으며 해결하지도 않지만 조카라는 아이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멈춘 세계에 다시 말과 관계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감동을 요구하지 않고 메시지를 주장하지 않으며 독자에게 눈물을 요구하지 않지만 독자의 세계에 간섭을 하고 그리고 독자는 주변이 생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당선작 연우 시인의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통해서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이 시를 매우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설득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개입하는 시라는 아주 독특한 시를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낙점을 받은 이 창작상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집중 탐구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가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손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닌 사적 슬픔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건화를 해서 독자의 인식 구조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이 시에서 조카는 인물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떤 순수한 존재라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는 규칙을 무시하는, 그리고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조카는 규칙을 임의로 재편하는 힘을 지닌 존재라고 그런 시적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슬픔을 말하지 않고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한 번도 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죠. 해상을 하거나 눈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그 어떤 빈칸을 채우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슬픔의 정서를 시에 담지 않고 구조적 공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림이 크고 심사위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세계가 무너지는 방식을 시각화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등뼈 하나를 놓친다. 떼구르러 굴러가다 고모가 밟고 넘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죠. 이 장면에서 시인은 정신적 붕괴를 신체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비극을 우연의 사고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 창작에서 감정이 커질수록 톤을 낮추고 비극일수록 사소한 물성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넷째는 시가 독자에게 간섭하는 장면 구사입니다. 조카가 손가락질하면 다들 입을 뗀다. 밥맛이 좋군요. 비가 오지 않네요. 그제야 주변이 생겨난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지 않던 세계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주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만드는, 생성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좋은 시는 우리가 보여주는 시가 아니라 읽는 순간 세계가 작동하는 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창작 수업에서 시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단순화했었는데, 이 시는 그것을 넘어서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시라는 그런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감정의 역전이 아니라 존재의 위치를 역전시키는 것을 이 시는 보여줍니다.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그래서 더 무섭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나는 무릎을 모으고 작아진다. 그제야 조카가 기쁜 얼굴로 나를 안아준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보호받는 자로 전도되고 위로하는 자가 위로받는 자로 전도되고 있죠. 마무리 부분에서 감정을 유도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관계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전도, 즉 시적 반전 기법은 우리가 김춘수의 시 꽃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존재로 전도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6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연우의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일반적인 슬픔을 다루는 시의 문법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작동 원리로 독자의 인식에 개입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작품 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창작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 시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제를 먼저 정하지 말고 상황이나 장면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제부터 정하면 안 되는가 하면, 주제부터 정하면 시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얘기하면 슬픔에서 애도로 가거나, 또 상실이라면 그리움으로, 그리고 회복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감정의 순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시는 발견이 아니라 전달이 되고 말죠. 하수의 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슬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죠.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놓고 나는 넘어오지 말라고 한다 라는 구절로 이 표현 장면만 보면은
죽음이라는 주제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주제가 아니라 이상한 상황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독자는 뒤늦게 주제를 알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이런 시 구절의 문장은 주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식탁 위에 4개이던 수저가 하나씩 치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주제는 말하지 않지만 독자는 이미 죽음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배울 점은 설명을 줄이고 규칙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 시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무엇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반복되는가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시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조카가 손가락질을 하면 다들 입을 뗀다. 이 한 줄로 이 시의 세계에서는 조카가 간섭하면 주변이 생긴다는 그런 규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규칙을 설명하지 않고 끝까지 어기지 않고 반복작용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아이는 순수해서 사람들 사이에 벽을 허문다 같은 이런 설명형 시구절이 아니라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어른들이 갑자기 말을 시작한다와 같은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감정 단어를 삭제하고 구조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창작 수업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이 슬프다, 아프다, 그립다 같은 이런 감정어인데요. 이런 감정어는 독자의 감정을 앞질러 가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쓰면은 독자는 느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슬픈 시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방금 전까지 할머니가 하는 구절로 그냥 끝납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있죠. 슬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멈춘 자리 자체가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공백으로, 어떤 상실을 어긋남으로, 그리고 애도를 행동으로 이렇게 감정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떤 말 대신에 어떤 형태로 바꾸라는 것이죠. 넷째 배울 점은 해설이 아니라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말고 그냥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작아지고 누가 커지는지만, 즉 관계의 위치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무릎을 모으고 작아진다. 그제야 조카가 기쁜 얼굴로 나를 안아준다. 어떤 설명은 없죠. 다만 배치만 어른에서 보호자로가 아니고 아이는 하나의 보호 대상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이가 안는 쪽, 그리고 어른이 안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안고 아이가 안기는 쪽이야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장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떤 의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죠. 나는 이제야 위로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이런 문장이라면 이것은 의미적 설명입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 이런 식이죠. 설명은 없지만 관계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한 시가 있죠. 바로 김종삼의 시 묵화는 방금 설명한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 있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게 시 전문인데요. 이 시가 좋은 시로 언급되는 것은 이 시가 무엇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같은 자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안에는 소는 가난을 상징한다든가, 할머니는 민중을 대표한다든가, 또는 적막은 삶의 비애다 같은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있죠. 다만 소와 할머니가 같은 높이, 같은 시간, 같은 피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김종삼의 묵화와 연우의 조금은 늦었지만 괜찮아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감정을 말하지 않고 작은 행위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같은 시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종삼은 배치로 멈춘다는 것이고 연우는 배치를 통해서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즉 김종삼의 세계에서는 이 하루도 이렇게 함께 지났다에서 시가 멈추지만 연우의 시 세계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보호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당선작 연우의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은 그동안의 신춘문예 당선작들 중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아주 독특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슬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있죠. 그 대신에 아이의 간섭을 통해서 멈춰있던 세계에 다시 말과 관계와 주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독특함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부터 정하지 않고 사건에서 출발했고 설명 대신에 규칙을 만들었으며 감정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의미를 해설하지 않고 관계의 위치만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창작이 시창작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내 시는 지금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세계의 작동 방식을 다시 배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오늘의 강의가 시를 잘 쓰는 방법을 넘어서 시가 독자의 인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